물상대위. 예. 그 물상대위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물상대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상대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아까 B라는 그 화재보험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집이 불타버렸거든요.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집이 불타버리면 목적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당권도 원칙은 소멸합니다. 그럼 은행은 큰일 났습니다. 맞죠? 자, 1억을 빌려주고 갑이 1억을 안 갚으면은 집에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했는데 집이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A는 요 집에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요 집이 없으니까 이제는 신용대출한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집이 불타고 나면은 갑에게 대신 생긴 게 뭐예요? 그렇지. 보험. B 회사에 대한 보험. 그래, 정확하게는 항상 권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이다. 요게 생깁니다. 보험금 청구권. 그리고 이 집이 수용이 됐다면은 갑에게 뭐가 생길까요? 보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을이 성질 나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럼 갑에게 뭐가 생길까?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배상금 청구권. 배상금 청구권. 시험에 나오면 요 세 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자, 저 집은 원물이라 하고 이거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변행물이라 합니다. 변행물. 자, 원물이 변화된 형태로 나타내는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변행물. 자, 그럼 이 경우에 A라는 은행에서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 뭐를 한다고? 압류. 자, 압류를 하면은 요 집에 존재하던 저당권이 요 변행물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존속. 아시겠죠? 저당권의 효력이 변행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물상대위. 그럼 물상대위가 되면 이제는 A의 저당권은 집에 대해서는 소멸했지만 변행물 위에 그대로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에다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변행물 개념이 핵심이야. 변행물 개념. 자, 물상대위 대상이 되는 변행물이 되려면 요 원물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 한번 읽어보시오. 없어지고.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겨야 변행물입니다. 변행물이 돼야 압류해서 물상대위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살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원물이 멸실되었다. 원물이 훼손되었다. 원물이 수용되었다. 요 세 가지. 자, 멸실은 전부 없어졌다. 훼손은 일부 없어졌다. 수용은 개인의 세계에서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겨야 변행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만약에 집이 불타지 않았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럼 매매를 하면은 갑에게 뭐가 생깁니까? 매매대금 채권이 생깁니다. 임대차를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차임 채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대금 채권과 차임 채권은 변형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물이 없어지고 생겨야 되는데 매매대금 채권, 차임 채권 원물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물이 아니라고. 변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해봤자 물상대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물이 없어지고 태어나야 변형물이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할 것도 별로 없어.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372페이지 보면은 배당순이라고 밑에 박스 찾았나요? 박스. 자, 박스에 보면은 한번 쓰세요. 집행비용 옆에다가는 영순위. 이번에 제3취득자 옆에는 1순위. 3번에 소액 보전금 중 일정의 그 말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 요거는 2순위입니다. 자, 0순위가 뭐라고? 집행비용. 1순위는 제3취득자 비용 청구권.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 요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 묻습니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묻는다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집행비용이 내는 실행비용 아닙니까? 그죠? 집행비용, 실행비용, 경매비용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할 때는 집행비용을 일단 제껴놓고 순위대로 배당을 합니다. 됐나요? 자, 373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디귿 보세요. 국세와 관계 디귿. 그 디귿의 B를 보시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한다. 당해세 동그라미. 자, 물건 자체에 붙은 세금을 당해세. 그래서 당해세 옆에다가 물세 적어주세요. 물세. 물세. 어느 학원에 가니까 또 어떤 아재가 제가 물세 하니까 수도세 말이죠. 이래서 왔더라고. 언젠가는 시험 되겠지. 수도세가 아니고 물건에 붙은 세금. 물세.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런 거를 당해세,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당해세나 물세는 저당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저당권자보다 국세청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아시겠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시다. 374페이지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 옆에다가도 별 4개를 하세요. 별 4개. 제3취득자. 오늘은 별잔치입니다. 별잔치. 저당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별 4개. 제3취득자. 이것도 뭐 2년 연속으로 출제됐죠. 매년 예상 문제입니다. 제3취득자. 자, 여기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A는 1억을 대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있다가 요 집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올 때는 민법에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권리자를 배치한다. 그래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라고? 채무자 겸 설정자 겸 소유자입니까? 그죠? 소유자. 집의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제3취득자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단어가 붙었을까? 자, 은행하고 갑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그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사자, 당사자 외의 사람은 제3자. 그래서 제3자로서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제3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자, 우선은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자, 저당권자보다 선순입니까? 후순입니까? 후순위.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B가 A 위에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B도 저당권자다. 이거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반드시 사용수익권자가 돼야 합니다. 용익권자.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다고. 용익권자.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소유권자. 이걸 제3취득자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3취득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당으로 잡혀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서 후순위로 용익권을 취득한 자. 이걸 뭐라고? 제3취득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끝나고 집에 가. 아는 사람 만났어. 어디 갔다 왔냐? 학원 갔다. 뭐 배워주더노?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뭔데?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제3취득자가 뭐냐 물었을 때 바보야 그것도 모르나? 제3취득자 아이가 이래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뭐라고 해야 된다? 됐다. 자, 저당으로 잡혀있는 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서 후순위 용익권을 취득한 자. 이걸 뭐라고? 제3취득. 그저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보고 말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은행에서 신청을 해버렸어.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요 집이 낙찰이 되잖아요. 이렇게. 낙찰. 자, 낙찰이 되면은 요거는 선순위입니까? 후순위입니까? 후순위. 즉,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렇게 원리상. 그러면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하겠느냐. 이걸 제3취득자 문제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설명을 잘 들어야 취지를 알아야 이게 빨리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구제를 하려면은 쫓겨나지 않도록 해주면 돼. 그럼 첫째 수단이 뭐냐? 이 B가 S 대신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수인 자격을 준다. 뭐라고요? 매수인 자격을 준다. 매수인이 무슨 뜻입니까? 매매에서 매수인 그런 뜻이 아니죠. 낙찰자를 이야기합니다. 매수인. 뭐라고? 낙찰자. 그래서 B에게 낙찰자 자격을 준다. 그리고 B가 낙찰을 받아버리면 자기 집이 되기 때문에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채무자가 안 갚아서 A가 경매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B는, 잘 보세요. B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버리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래 됩니다. 그럼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B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대위 이렇게 불러요. 읽어보세요. 대위 변제권. 자,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아서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을 해서 B를 전세권을 살려낼 수 있다. 대위. 그럼 B가 갑을 대신해서 갚았으니까 갑한테 받아내야 되겠죠? 이거를 뭐라 할까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그래서 항상 대위 변제권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 구상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보세요. 자, B는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 변제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들어오면은 소멸해서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야 돼요. 근데 B가 요 집에 살면서 1,000만원 투입해서 지붕을 개량했단 말이야. 그러면 담보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 낙찰 대금에서 자기가 지붕 개량비로 투입한 1,000만원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3취득자에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우선 상환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낙찰 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하나 물어볼까요? 제3취득자가 요거를 낙찰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데 임차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 이게 선순일까요? 후순일까요? 봐라. 조금 전에 내가 좀 했다가 묻는다 이랬다 얘가. 또 보자. 아이고 372페이지 밑에 박스. 자, 0순위가 뭐? 집행비용. 1순위가 뭐? 제3취득자 비용. 2순위가 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그거 써먹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 즉 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액 임차인보다도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 더 우선이니까 실제로 앞에다가 최 이 말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오. 읽기가 더럽지만 한번 읽어봐라. 법에는 우선 상환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라고? 최우선 상환이라고. 요게 1순위라고. 아시겠어요? 소액 임차인보다도 더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대위 변제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1억 3천이야. 그런데 360조 피담보 채무는 1억 1천이야. 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총 채무하고 피담보 채무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자, A의 입장에서는 총 채권은 1억 3천, 피담보 채권은 1억 1천이야. 왜 피담보 채권이 총 채권보다 작습니까? 느낌 와야 되는데. 좀 전에 했다 이가 360조 피담보 채권은 지연이자가 몇 년치 들어간다고? 1년치. 그럼 총 채권은 몇 년치?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총 채권보다는 피담보 채권이 항상 적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변제기로부터 10년 후에 경매를 넣었어. 그럼 지연이자가 몇 년치입니까? 10년치. 그럼 10년치가 다 들어가면은 총 채권, 1년치만 들어가면은 피담보 채권. 이리 되잖아. 조금 전에 배웠잖아. 피담보 채권에는 조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오히려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으면 생각이 날 텐데 금방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흥분돼 갖고. 자, 360조 피담보 채권에는 지연이자가 몇 년치다? 1년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대위 변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는 총 채권을 대위 변제할 필요 없고 360조 피담보 채권만 대위 변제돼. 이게 가장 중요한 소리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1억이 아니고 1조다. 1조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갚을 때는 다 갚아야 되고 제3취득자가 대위에서 갚을 때는 얼마? 1억 1천까지만 갚아도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총 채무를 갚지 않고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해도 저당권은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보세요. 자, 채무자 갑이 갚을 때는 변제기에 갚아야 됩니까? 미리 갚아도 됩니까? 미리 갚아도 되죠. 미리 갚는 거를 뭐라고 배웠다? 미리 갚아도 되죠. 그죠?
12월 말에 갚도록 돼 있는데 5월 달에 갚아도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다? 기한이익 포기. 그 총치 끝에 할 때 들어보기는 들어봤어. 예. 막 그때 할 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뭐 지금 섞여가지고. 자, 미리 갚는 거를 뭐라 한다고? 기한이익의 포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기한이익의 포기. 자,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이익 포기해서 미리 갚아도 되거든. 그런데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는 변제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된다. 자, 대위 변제 특징 몇 가지? 세 가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총 채무다 360조 피담보 채무다. 피담보 채무. 그리고 변제기 전에는 대위 변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75페이지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괄경매. 일괄경매. 요거는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도 역시 별 4개입니다. 별 4개. 별잔치다, 별잔치. 별 4개. 저당권에는 낼 것 천지입니다. 저당권 하나에만 40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 정도로 방대하다고 이게. 자, 일괄경매. 여기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자, 나대지가 무슨 뜻이에요? 지상물이 없는 벌거벗은 돼지. 이걸 나대지라, 나돼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대지. 자, 나대지는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은행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갑이 안 갚으면은 요거를 경매 넣어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가야지 이래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 지상물이 들어서 버렸단 말이야. 요렇게 4월 1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6월 1일 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들어왔다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을 잡았잖아요. 맞죠? 요거는 뭐요? 저당을 잡고 난 뒤에 건물이 들어왔잖아. 에이? 그러면 4월 1일 건물하고 6월 1일 건물하고 어느 건물이 보호돼야 말까요? 상식적으로 4월 1일 들어온 거지. 은행에서 건물이 있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보호돼야 되잖아요. 건물 철거를 보호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 제도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할 때 첫째 요건은 뭐다?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할 것,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할 것, 이미 경매로 달라질 것. 그죠? 그렇게 했다. 그래, 여기는 4월 1일 아니고 6월 1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날 들어왔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되는데 6월 1일 날 들어오면 법정지상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4월 1일 건물은 법정지상권 문제, 건물 보호 문제. 자, 6월 1일 날 건물이 들어오면은 잘 보세요. A는 은행에서는 건물이 없을 때 잡았는데 건물이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가치가 담보 가치가 추락하겠죠, 그죠? 건물 때문에. 그래서 A 은행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은행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를 잘 알아야 이거 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해라. 자, 은행을 보호한다는 말은 잘 보세요.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지에 경매를 넣으면은 낙찰이 잘 될까요? 안 되죠. 왜? 토지 낙찰 받아봤자 건물 때문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낙찰이 잘 안 돼. 그럼 피해를 계속 보잖아요. 은행에서 갑 때문에, 갑이 건물을 지어갖고. 그래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이 잘 되게 지상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할 수 있다. 이걸 뭘 한다고? 일괄 경매를 합니다. 자, 저당은 어디에 잡았다? 토지에. 건물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는 물론이고 저당 목적물은 물론이고 지상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일괄 경매를 합니다. 그럼 한꺼번에 넣으면 낙찰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이 들어옵니까? 설정 후에 들어옵니까? 설정 후에 첫째. 자, 설정 전이면 법정 지상권 문제, 설정 후면은 일괄 경매 문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토지 저당권 설정자 갑. 설정자가 지상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넣기 위한 요건이 몇 개라고? 2개. 설정 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설정자가 소유해야 된다. 요 2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저당으로 잡혀있는 이 토지를 을이 빌렸어. 을이 빌렸다. 을이 빌려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을 소유. 을이 지가 지은 거 지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 일괄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설정자 소유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런데 토지를 빌린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을의 소유가 맞아요. 근데 갑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제3자가 건축은 했지만 최종적인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설정자가 하고 있죠. 그 설정자 최종적인 소유가 설정자에 있다면 다시 일괄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누가 했냐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만 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괄 경매 여부는 선택권입니다. 저당권자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 자,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일괄 경매 요건을 갖추면 저당권자는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한다. X.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알겠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일괄 경매도 할 수 있고 토지만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괄 경매를 했다 칩시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꺼번에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낙찰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의 낙찰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지상 건물까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그까지지 배당까지 받겠다.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배당은 어디서 받는다? 토지에서. 자, 그 다음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딱 신청했어.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다고. 자, A는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토지만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토지만. 이거 훌륭합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토지만 경매 넣으면 낙찰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도 일괄 경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일괄 경매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A는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절대 일괄 경매 안 하겠다. 토지만 하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니 누군데 이런 짓 안 하니까 해병대 출신이다. 이래 돼서 해병대 출신. 의리의 사나이다. 이래 돼서 의리의 사나이. 예. 울산에서 해병대 출신이다. 이래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원장이 해병대 출신이거든. 예? 지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해병대 출신 하면 지 보고 있어. 촬영하면서.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 되기 때문에 의리상 저당으로 잡지도 않은 그 건물까지 나는 경매하기 싫다. 나는 원래 저당 잡은 토지만 경매하겠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니는 누구 하니까 축구다 이래 됐습니다. 축구.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죠? 낙찰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 일괄 경매를 해버리면 낙찰이 쉽게 될 텐데 토지만 고집을 해가지고 경매를 넣으니까 낙찰이 잘 안 돼. 그런데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 훌륭합니다. 그죠? S가 토지만 낙찰받았어. 그럼 니는 누구 하니까 더 축구다 이래 됐어. 더 축구.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자, 그럼 땅 주인은 누굽니까? S. 건물 주인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달라지면은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잖아요.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철거 청구 들어갑니다. 이렇게. 철거될까요? 그래서 항상 이게 철거가 되냐 마냐 했을 때는 요 건물을 위해서 요 땅에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되고, 되면 철거가 안 되잖아.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희한하지? 조금 전에 4월 1일이면 법정지상권, 6월 1일이면 일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좀 이게 사람은 잘 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전에 대답해보라. 이 양사는 내가 볼 때는 이 지세가 문제인지 너무 소극적이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답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을 잘 안 하느냐. 내가 요런 답을 했다가 저 흰머리가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너무 예민해, 사람들이. 예? 울산처럼 그냥 과감하게 대답을 해버려.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이. 그래 해놓고 강의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빨리 뱉어봐라고, 이렇게. 예? 과감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건물은 6월 1일 날 들어왔잖아.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되려면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존재해야 돼. 4월 1일 날 들어와야 보호된다고.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죠.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건물이야. 그래서 철거가 된다. 이게 답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네. 자, 376페이지.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역시 별 4개. 별 4개 덩어리다, 덩어리라. 별 4개 덩어리.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우선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저당권 침해와 구제. 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됩니다. 별 4개다. 이랬네. 별 4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자, 우선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얼마를 빌려줬다고? 10억. 자, 을한테는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산이 8억짜리입니다. 8억. 요 8억짜리에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 을은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것입니다. 자, 10억을 빌려주고 8억짜리에 저당을 잡았으면 훌륭합니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 이게 이제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어떤 아재가 또 손을 딱 들더만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니까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진지하게. 그래 내가 왜 하니까 안 잡은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이러더라고. 그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산에는 아주 비싼 나무가 딱 서 있습니다. 다시 물어본다. 이제 구제 기능이 돼. 자, 이 나무를 뭐라 한다고? 부합물. 그래. 좀 그래 해라. 배웠으면은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불러줘야지. 나무가 뭡니까? 수목 이래 하지 말라고. 그죠? 부합물. 이게 물이 5억짜리입니다. 한 그루에. 그러면은 산의 저당권을 잡으면 나무에도 효력이 미친다. 아까 들었죠? 부합물에 미친다. 그럼 담보가치가 13억이죠? 그럼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쓰라. 여기 변제기가 됩니다. 변제기. 이렇게. 자, 그런데 6월 6일 날 을이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6월 6일 날.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이죠? 네? 훌륭하다. 그래.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그 우리 나이 돼서 현충일이 뭐냐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초등학생 같으면 잘 대답하지. 초등학생은 지식이 없잖아. 우리는 완전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어. 그죠? 그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어릴수록 지식이 더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충일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생은 뭐라 하냐?
뭐랍니까?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태극기단 날이래. 수준이 좀 낮아, 우리는. 근데 이것도 이제 현충일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순국 선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재가 또 창원에 있거든. 창원에 아재가 손들더만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순국 선열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하더라고. 그럼 뭐냐니까 나이트 클럽 문 닫는 날이라 하더라고. 저게 돌았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 절대 나이트 클럽 문을 안 엽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진지했단 말이에요. 예? 알고 보니까 창원에서 젊은 사람인데 나이트 클럽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맞더라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6월 6일 날 기념해가지고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뭐 했습니까? 해석해라. 우리 뭐 했는지. 점을 찍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잖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이거. 이 점이 뭐예요? 발자국 산으로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어리 산으로 가지 뭐 했단 말입니까? 나무를 잘랐지. 나무를 자르면 죽을 거 아닙니까? 노랗게 죽어서 지금 누워 있잖아 지금. 아유 답답하다. 살아있을 때는 5억인데 죽었으니까 1억짜리로 바뀌었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어리 뭐 했냐. 그러면 사원치가 담보물이 감소됐잖아요. 맞죠? 이거를 저당권 침해를 한단 말이야. 저당권 침해. 담보물을 멸실 훼손 감소시키는 것을 뭘 한다고? 저당권 침해.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의 구제방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갑이라는 사람은 첫째 구제방법은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적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담보물을 보충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저당권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 몇 가지라고? 네 가지. 물권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적시변제 청구, 담보물 보충 청구. 자, 여기서 잘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는 원래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배웠는데 기억을 할란가? 물권적 청구는 몇 개 있다고? 3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런데 저당권과 지역권은 그죠?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고? 반환 청구. 자, 저당권이 침해됐다, 지역권이 침해됐다.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반환 청구. 그리고 물권적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때. 귀책 사유가 필요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적시변제 청구가 무슨 말이냐. 자, 을이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 자, 을이 담보물을 멸실훼손 감소시키면 을한테 주어진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상실이 돼버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우리 맨 총치 끝에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이익의 상실 이거 했어요. 한 역사가 있다. 한 역사가 있다. 기한이익의 상실 이렇게. 그럼 기한이익이 뭐냐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을이 나쁜 짓을 하니까 을에게 생긴 이익이 상실된단 말이야. 기한이익이 뭐냐. 12월 말까지 안 갚아도 되는 이익. 그걸 뭐란다고? 기한이익. 그럼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은 12월 말까지 버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6월 6일 날 바로 갚아야 된다. 이 말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는 을이 언제 갚아도 된다? 12월 말에. 그런데 6월 6일 날 요런 나쁜 짓을 하면은 을에게 주어진 기한이익이 없어지므로 을은 6월 6일 날 즉시 갚아야 된다. 그럼 을이 즉시 갚아야 되면은 갑은 을에게 즉시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즉시 갚아라고 을에게 청구했는데 을이 6월 6일 날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갑은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래 경매는 언제 합니까? 원래는 12월 말인대로 을이 안 갚았을 때 경매 넣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을이 이런 짓을 하면은 6월 6일 날이 변제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6일 날 안 갚으면 6월 6일 날 그날 바로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금 4원어치가 담보물이 감소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야기합니다. 을아, 네 기분 이해한다. 뭐 6월 6일 날, 나한테 그걸 문 닫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노? 장사 안 되고. 그 네가 싹둑한 거는 인정하겠다. 대신에 네가 4억짜리 산이 하나 더 있다며. 그럼 이 4억짜리 산을 담보로 추가해 달라. 이거를 담보물 보충 청구로 합니다. 자,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은 2번하고 3번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손해배상 청구와 적시변제 청구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동시에. 이거를 중첩적 행사라 합니다. 그런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선택적입니다. 이걸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적시변제 청구 됩니다. 이건 아니.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보충 청구 이건 안 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보충 청구, 적시변제 청구하거나 보충 청구 이래야 된다고. 왜 그럴까? 그 당연합니다. 4억짜리 담보물이 들어와 버리면 원상회복이 돼버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동시에 할 수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 3번은 동시에 할 수 있지만 2, 3번과 4번은 선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79페이지 공동저당이 있네요. 공동저당. 자, 조금 지울게요. 공동저당 옆에다가 특수저당이라고 쓰세요. 특수저당. 그 특수저당 옆에다가는 별 5개 해라. 별 5개. 특수저당.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저당을 보통저당이라 하고 지금부터 배울 저당을 특수저당이라 합니다. 별 5개다. 별 5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특수저당. 자, 특수저당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저당권이 있고 하나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공동저당, 근저당 이렇게. 자, 우선은 공동저당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2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매년 출제되는데 공부할 범위는 요거는 30%고 요게 70%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2년 연속 출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출제됐고 그 앞에 출제됐고 2년 연속. 그러면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과연 공동저당이 나올 것이냐 모릅니다. 30%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둘 다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둘 다. 자, 공동저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자, 을한테는 토지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1억짜리고 요게 시세가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합의해서 토지에도 잡았고 건물에도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갑은 채권자 겸 공동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겸 공동저당권 설정자. 자, 부동산 몇 개입니까? 두 개. 이거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부동산 몇 개? 두 개. 저당권 몇 개? 두 개. 채권 몇 개? 한 개. 근데 왜 그리 눈치를 많이 볼까, 여기를? 눈빛 보면 알아. 눈치를 엄청 봐, 요거. 그 자연스럽게 그 생각되는 대로 그냥 채권 몇 개 그러면 대답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뭐, 논문의 주제다, 논문의 주제. 신기하다. 이게 보니까 창원은 중간이고, 우리하고 울산은 극과 극이야. 여기는 조용. 울산은 시끄러워서 탈이야, 오히려. 대답을 전체가 해버리니까, 전체가.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창원은 중간. 여기는, 무건수행. 이렇습니다. 무건수행, 그죠? 희한하다, 그죠? 그 성격이 다 있는 모양이 지역마다. 풍수지리 때문에 그런 거 모르겠다. 자, 한번 해보자. 우리도 뭐, 울산까지는 안 돼도 창원 정도는 돼야 될까, 아이가? 부동산 몇 개? 저당권 몇 개? 채권 몇 개? 한 개. 그러면 공동저당 개념이 나오잖아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을 잡았다. 이걸 뭐요?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경매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동시신청이랍니다. 뭐라고? 동시신청. 그다음 하나를 경매해보고 부족하면은 나머지로 가겠다. 이거를 이시신청이라 합니다. 자, 동시신청해서 동시배당, 이시신청해서 이시배당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선은 요거를 한번 조져봅시다. 동시신청, 동시배당. 그럼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겠느냐? 아무렇게나 받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받아가야 합니다. 읽어봐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라. 동시에 경매를 넣었을 때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자, 이거를 조금 멋있는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읽어보시옵소서.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안분배당. 안분배당.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경매 대가 비율을 우선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 그래, 이 이제 여기는 개론의 계산 문제에 비하면 이거는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라고. 너무 수준이 낮다고. 그 이거를 잘 못하면은 개론의 그 계산 문제는 포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쉽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선은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 시가대로 낙찰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총 낙찰 대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은 3분의 1입니다. 2억은 3분의 2고, 그럼 3분의 1, 3분의 1을 경매대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경매대가 비율. 그럼 갑은 이제 여기서 얼마 배당받고 여기서 얼마 배당받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우선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억의 3분의 1을 여기서 받고 2억의 3분의 1을 여기서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산도 안 됩니다. 계산도. 1억의 3분의 1은 얼만데요? 바로 계산도 안 된다 이거. 응? 2억의 3분의 1 얼만데? 계산도 안 된다고. 계산도. 그래서 1억의 3분의 1, 2억의 3분의 1이 아니고 우선은 1억이 차지하는 게 총 낙찰 대금에서 3분의 1, 2억이 차지하는 것이 총 낙찰 대금 3분의 2단 말이야. 요거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채권의 3분의 1만큼을 1억에서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의 3분. 그럼 채권의 3분의 1억 5천의 3분의 1을 얼마예요? 5천. 채권의 3분의 2만큼을 요 건물에서 받아라. 얼마예요? 1억. 이래 가지고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걸 안분배당이라 합니다. 안분배당. 됐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의 3분의 1, 요거의 3분의 1이 되면 계산도 벌써 안 되잖아. 그럼 벌써 이제 물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벌써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합니다. 시험장에 갔으면. 그래서 여기는 비율만 딱 내놓고 뭐에? 채권의 3분의 1을 토지에서, 채권의 3분의 1을 건물에서 받아라. 그래서 5천, 1억, 1억 5천 이렇게 받아갑니다. 자, 그 다음 만약 요 건물이 을다시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건물이 아니에요. 채무자 친구의 건물입니다. 그럼 을다시를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나요? 나온다. 을다시를 뭐라 했다 좀 전에? 물상보증이네. 겁 되게 먹다. 물상보증이 맞죠? 채무자가 아니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뭐라고?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돈은 을이 빌렸는데 을의 토지와 물상보증인 건물에다가 갑이 공동저당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 판례가 2010년도 4월 달에 나온 판례가 있다. 여기서 혁명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선생이 축구가 아니면은 다 출제된다, 기출된다 했는데 연속 2번 출제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2010년도 판례에서 물상 보증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적용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안분 배당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 중에서 누가 돈을 빌렸습니까? 와, 이래 샀나 오늘? 이 사람이 빌렸지. 이 사람 빌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은 을이 빌렸는데 이 사람은 돈은 안 빌렸는데 저당권을 그냥 설정해 준 사람 아닙니까? 을의 부탁을 받고. 이런 사람 뭐라고? 물상보증인. 그죠? 자, 돈을 누가 빌렸다? 을이 빌렸다. 을이 빌렸다. 그러면 자, 을하고 을다시 중에서 갑에게 먼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을이죠. 돈 빌린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이 들어오면은 동시에 경매를 넣었을 때 안분배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것만 물상보증인 배당에서 받아라. 이게 2010년도 판례라고. 그러면 채무자 재산에서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아니, 최대한 얼마 받을 수 있다? 1억을 다 받을 수 있지. 1억. 그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 재산에서 1억을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천. 그래서 물상보증인 집에서는 5천을 받아라.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1억 5천을 받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채무자일 때하고 물상보증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아시겠나요? 이거 연습을 잘해요. 이거조차 안 되면은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 기초가 아예 안 돼 있다고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뭐 개론의 계산에 비하면 이거는 산수라니까 산수. 산수라고. 자,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면은 얼마? 5천, 1억. 물상 보증이 들어오면 얼마? 채무자 재산에서 우선으로 최대한 받아가고 못 받은 5천만 원만 물상 보증인 재산에서 받아간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 그 숫자를 시험장에 가면은 제가 이제 좀 쉬운 숫자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시험장에 가면은 딱 숫자를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7월달 가면 숫자를 바꿉니다. 제가 자꾸. 그 지금 이 정도 숫자는 기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채무자 재산일 때는 우선은 요 경매 대가 비율을 정해놓고, 그죠? 채권 중에서 비율만큼 여기서 5천 받고 채권 중에서 비율만큼 여기서 받고 그러니 5천 1억으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고, 물상 보증이 들어오면은 요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받아가고 못 받은 5천만 원만 물상 보증인 재산에서 받아가라. 이게 어렵다고. 자,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고,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시 신청을.
그리고 표시 하나 하실까요? 381페이지고 표시만 하고 쉽시다. 거기 그 양괄호 3번 찾았습니까? 그 밑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양괄호 3번 옆에다가 별 4개를 딱 치시고 옆에다가 좀에 어렵다 써놓고 뒤에 하자 이래서 나를 381페이지 381페이지 위에 양괄호 3번 거기다가 별 4개 그 좀 커피라도 한잔 마십시오. 믹스 커피라도 마셔가지고 좀 각성 효과를 가져가지고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